한 남성이 왼쪽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몇 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의사, 다음 6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최근 한 남성이 왼쪽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몇 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깨 통증과 건강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을 널리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 통증이 단순히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과도한 힘을 가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 뒤에는 더 심각한 건강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깨와 허리 통증, 흉통과 같은 증상이 심장병, 협심증,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면 최적의 치료 기회를 놓치고 심지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신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깨와 허리 통증, 가슴 통증과 같은 흔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왜 결국 심장병으로 사망할까요? 특정 신호, 특히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신호를 경험한다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깨, 허리 또는 가슴 통증은 심장병의 전형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어깨와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이며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앉아 있거나 근육 긴장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깨와 허리 통증은 때때로 심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에 뚜렷한 외부 원인이 없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임상에서 심장병,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는 종종 심한 흉통을 경험하는데 이 통증은 때로는 왼쪽 어깨, 목, 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사통은 종종 근육 긴장이나 어깨 관절 문제로 오인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또는 어깨 통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적절한 심장검진은 잠재적인 심장병 위험을 선별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한 발한을 동반한 통증과 임박한 죽음의 예감 또한 심장마비의 흔한 증상입니다. 심장이 압박받거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은 종종 과도한 발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마, 등,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은 가슴이나 어깨 통증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땀은 운동이나 주변 온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심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 반응으로 신체가 땀을 통해 과도한 내독소를 배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 임박한 죽음에 대한 강한 예감이나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 심지어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때 종종 발생하며 이는 심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장마비에 대한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흡곤란과 천명은 심장 질환의 흔한 증상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손상되어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할 수 없게 되면 신체의 산소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아 폐와 다른 장기의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 천명음 등 일련의 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는 가벼운 운동만 해도 금세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으며 휴식 중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는 폐의 체액이 고이는 현상을 초래하여 호흡곤란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없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기증, 실신 또는 혼돈 또한 심장마비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기증, 시야 흐림, 균형 감각 상실이 일시적인 불편함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혈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특히 현기증과 실신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몇 초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심지어 환자가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현기증이나 실신 증상은 종종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나며 심장병의 비교적 흔한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환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후에도 신속하게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되어 심각한 심장마비로 발전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심기항진과 심기항진은 심장질환의 또 다른 흔한 징후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환자는 종종 불규칙하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심박수를 느낍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심박수는 종종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며 부정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기항진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심박수로 나타나며 환자는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종종 심장질환의 경고 신호로 심장 기능이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협심증이나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질환 환자에게 심기항진이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기항진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장관 증상, 메스꺼움, 구토, 상복부 통증, 또한 심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스꺼움, 구토, 상복부 통증과 같은 위장관 증상을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때때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장마비는 전형적인 흉통으로 나타나지 않고 위장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장관 증상은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 부족이나 비정상적인 혈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으로 인해 위장으로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환자는 메스꺼움, 구토, 상복부 불쾌감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항상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심장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 심장 관련 검사를 위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어깨와 허리 통증, 가슴 통증, 호흡곤란, 현기증, 심기항진 등 가볍고 간과하기 쉬운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시기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만 심장마비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최적의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가래가 많고 입냄새가 나시나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가래와 습은 비장에서 시작해서 간에 뿌리를 두고 폐에 나타나며 근본적으로는 신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무겁고 변이 끈적끈적하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입냄새가 나고 피부가 기름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담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습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담습은 몸속의 먼지와 가래와 같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제거하기 어려우며 혈과 기를 따라 순환하면서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담습이 단일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장에서 시작하여 간에서 감지되고 폐에서 나타나며 신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 장기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담습의 기원과 발생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가진단 신호를 제공하며 사대장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담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래와 습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가래와 습기는 왜 끈적끈적하고 제거하기 어렵고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 더 심해지는 걸까요? 전통 중의학 TCM에서 가래와 습은 체액 대사가 방해받아 축적되는 병적인 산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기침으로 배출되는 가래와 몸 안의 무형적인 습탁, 이 모두 포함됩니다. 습탁의 핵심 특징은 옷에 묻은 기름 얼룩처럼 끈적이고 무겁고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더 쌓일 뿐입니다. 가래와 습, 몸이 무겁고 힘이 없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며 팔다리가 납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축축한 천에 쌓인 것처럼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가래와 습기, 이로 인해 변기에 달라붙고 혀가 두껍고 기름지고 입이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고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과 습기는 퍼지기 쉽다. 한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비장, 간, 폐, 신장 등의 장기에 영향을 미쳐 기와 혈류를 방해하여 소화불량, 가래가 섞인 기침, 관절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소문지진요달론에는 습으로 인한 붓고 충만함은 모두 비에 속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의학이 오랫동안 담습과 내장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담습의 근본 원인은 대사장애이며 인체의 수분 대사는 주로 간, 폐, 신장, 신의 조화로운 기능에 의존합니다. 이 네 가지 장기의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물이 담습으로 축적됩니다. 이 담습, 이 주로 모이는 곳은 비장에서 시작되어 간에서 기원하고 폐에서 나타나며 신장, 신에서 기원한다. 가래와 습은 사장의 기능 장애로 인한 연쇄 반응입니다. 사장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라도 기능이 저하되면 가래와 습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담과 습기는 비장에서 발생합니다. 비장과 위는 담과 습기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비장은 섭취한 음식을 영양소로 전환하고 체내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등 대사와 운반을 담당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과 같습니다.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하면 수분 대사가 정체되고 습이 가래로 쌓입니다. 일반적인 원인, 날 것, 차가운 것, 기름진 것, 달콤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 과식, 과로, 과도한 생각, 전통 중의학에서는 생각하면 비장이 상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증상,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끈적끈적한 변, 식욕부진, 신체의 무거움, 사지의 약함, 두껍고 기름진 혀 코팅이 동반됨. 원리, 비장과 위는 건조기와 같습니다. 비장이 약하면 건조기가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옷은 마르지 않고 결국 곰팡이가 피고 축축해집니다. 이것이 가래와 습의 근원입니다. 이 담습은 간에서 비롯됩니다. 간의 기정체는 담습의 촉매입니다. 간은 기의 원활한 흐름을 관장하며 신체 전반의 기를 조절합니다. 기가 순조롭게 흐르면 물이 순조롭게 흐르고 기가 고이면 물이 고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기가 순조롭게 흐를 때만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간의 기가 고이면 기의 순환이 막혀 가래와 습이 쌓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유발 요인, 장기적 불안, 분노, 감정 억제, 높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 및 휴식 일정. 전형적인 증상, 감정 기복 후 복부 팽만, 트림,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슴 답답함, 과민함, 과도한 가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압통과 월경불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리, 간기 정체는 마치 교통체증과 같습니다. 이는 체액의 흐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을 역행시켜 공격하여 비장과 위의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교통이 막혀 하수 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작용으로 가래와 습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3. 담과 습기는 폐에서 발생합니다. 폐는 담과 습기를 배출하는 경로입니다. 폐는 체액의 분산과 하강을 관장하며 체액을 온몸으로 분배하고 과도한 체액을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환기관입니다.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체액 배출 경로가 막혀 가래가 쌓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인, 외풍, 한기 또는 풍열, 장기간 흡연, 대기 오염, 폐의 기력 약화 등. 전형적인 증상, 가래가 많이 섞인 기침, 기침하기 힘든 걸쭉한 가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기름짐. 원리, 한의학에서는 폐는 담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폐는 담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폐의 산화 기능이 저하되면 체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폐에 담이 쌓여 기침, 가래가 많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담과 습의 가장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4. 담과 습기는 신장에서 발생합니다. 신장은 담과 습기의 제어센터입니다. 신장은 수분 대사를 관장하고 체내 수분 대사를 조절합니다. 신장의 양 에너지는 마치 용광로처럼 작용하여 체액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켜 정상적인 순환과 대사 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장의 양 에너지가 부족하면 용광로에 충분한 열이 공급되지 않아 체액이 따뜻해지고 변화되지 못하고 가래와 습으로 쌓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인, 선천적 허약, 과로, 밤샘, 신장양을 고갈시키는 장기 질환 등. 전형적인 증상, 추위에 대한 두려움, 손발이 차가움, 설사, 맑고 많은 양의 소변, 허리와 무릎의 통증과 허약함, 맑고 묽은 가래가 많이 섞임, 몸이 무거움, 혀가 희고 기름짐. 원리, 신양은 온몸의 양기의 근원으로 주전과 같습니다. 주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진액을 데우고 변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의 수속 및 변환 기능과 폐의 산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진액 대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담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담습이 깊은 뿌리를 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래와 습기 자가 진단, 몸에 가래와 습기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6가지 징후를 확인하세요. 가래와 습진 증상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를 스스로 확인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머리가 무거운 느낌. 항상 몸이 약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며 마치 팔다리에 납이 가득 찬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습니다. 2. 소화기 이상. 변기에 대변이 붙어 내리기 어려움. 식욕 부진과 복부 팽창.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심함. 3. 구강 문제. 두껍고 기름진 혀 코팅. 흰색 또는 노란색, 입에서 냄새가 나는 끈적끈적한 입, 과도한 가래, 맑거나 노란색 가래. 4. 피부 상태, 지성 피부, 여드름이 잘 나거나 피부가 칙칙하고 습진이 있으며 만지면 끈적끈적합니다. 5. 기타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짐,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 여성의 경우 진한 질 분비물, 남성의 경우 음낭 습기 등. 6. 원인 자가 진단, 날 것, 차가운 음식, 기름진 음식, 달콤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 정서적 우울,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장시간 앉아있는 것.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나면 신체에 가래와 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장기 기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4. 사장을 공략하여 습을 재발 없이 제거하는 4가지 방법. 담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담습. 치료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장, 간장, 폐장, 신장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장 강화, 간 이완, 폐 정화,
신장 온열의 4가지 측면에 집중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접근을 통해서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비장을 강화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담습의 근원을 차단합니다. 핵심 원리는 비장과 위의 소화 기능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체액 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가래와 습기의 생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관리,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날 것, 차가운 것, 기름진 것, 단 음식을 줄이고 보리, 팥, 마, 동과 등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세요.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여 소화를 촉진하세요. 전통 중의학 접근법, 이천탕, 이진탕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천탕은 습을 말리고 담을 삭이며 기를 조절하고 중초를 조화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비장 허약이 뚜렷한 경우 더덕, 코다노사이즈 파일라솔러, 이나 백출, 얼렉털로즈즈 매크로세펄러, 과 같은 약재를 병용하여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2. 간을 진정시키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가래와 습기의 순환 경로를 뚫어줍니다. 핵심 원리는 간의 기를 조절하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기의 정체와 습기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상관리, 음악 감상, 명상, 운동 등을 통해 기분을 좋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장시간 분노와 불안을 피하고 매일 5분씩 태총경혈, 발등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조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마사지하면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 중의학 접근법, 소요산, 소로산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간을 진정시키고 우울증을 완화하며 비장을 강화하고 혈을 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간장 질환이 화로 변할 경우 청열 성분을 적절히 첨가하여 간장 질환으로 인한 가래와 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3. 폐를 맑게 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가래와 습기를 배출하는 창문을 엽니다. 핵심 원리는 폐의 기를 분산시키고 하강시키는 기능을 회복시켜 기침, 발한 등을 통해 체내에 쌓인 가래와 습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일상관리,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세요. 흡연과 먼지, 연기와 같은 자극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세요. 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을 연습하세요. 전통 중의학 접근법, 삼자양친탕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으며 기를 조절하고 담을 해소하며 소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들깨, 갓, 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를 조절하고 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4.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담습의 핵심 조절을 강화합니다. 핵심 원리는 신장양을 따뜻하게 보양하고 신체의 체액 변환 및 따뜻함 능력을 강화하며 근본 원인에서 가래와 습기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관리, 추위와 습기를 피하고 날 것과 차가운 음식을 적게 먹고 허리와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주의한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오후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신장양이 충분히 회복되도록 한다. 호두, 구기자, 검은 콩 등 신장을 보하고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전통 중의학 접근법, 진무탕의 치료 원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양을 따뜻하게 하고 인유를 촉진하여 신장의 양기 부족과 체내의 습기 축적으로 인한 가래와 습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함. V.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습기 제거에 대한 5가지 일반적인 오해. 1. 비장을 튼튼히 하지 않고 오로지 인뇨에만 의지하면 습기를 없애려고 할수록 습기가 더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을 제거하는 것이 단순히 율무와 팥을 더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비장과 위 기능이 개선되지 않고 체액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비록 습을 일시적으로 배출하더라도 곧 새로운 가래와 습이 생겨 습을 제거할수록 습이 더 많아진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 맹목적으로 냉습제를 사용하면 비위의 양기가 손상됩니다. 일부 습제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열을 내리고 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비장과 위의 양기를 손상시켜 비장 허약이 심해지고 가래와 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약하고 차가운 체질인 사람은 무분별하게 습제를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3. 오직 토해낸 가래에만 집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래와 습기를 무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올 때만 습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습과 탁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침을 하지 않더라도 몸이 무겁고 변이 끈적끈적하다면 가래와 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4. 습기 제거 기간 동안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노력 낭비입니다. 날 것, 차갑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서 습기를 제거하려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면서 청소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습기 제거의 핵심은 치료 3부분, 유지 7부분이며 식단 조절이 핵심입니다. 5. 빠른 습기 제거를 추구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조급해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가래와 습은 장기간 축적된 결과이며 치료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습 제거 강도를 높이면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래와 습을 치료하는 데는 1개에서 3개월이 걸리며 효과를 보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습의 본질은 내장 기능 장애로 인한 체액 대사 장애입니다. 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비장에서 시작해서 간에서 시작해서 폐에서 나타나고 신장에서 시작된다는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을 편안하게 하고, 폐를 맑게 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4가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담습의 근원적인 발생을 차단하여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습을 제거하는 것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담습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위암은 한때 미국에서 암 사망 원인 1위였지만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40대 여성 환자분이 오랫동안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셨지만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집에서 위장약을 많이 사두셨지만 간헐적으로 복용하시면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 가기를 꺼렸던 이유는 아직 정고,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자 주변 사람들이 체중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는데 환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급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찰 결과 환자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40세에 위암 진단을 받는 것이 위암에 걸리는 가장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대나 30대에 위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암센터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위암 신규 발병 건수는 연간 35만 건을 넘어 전체 악성 종양 중 5위를 차지했고 사망자 수는 26만 명을 넘어 전체 악성 종양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암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40대 여성 환자처럼 그녀는 오랫동안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까지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위암의 고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오랫동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암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암이 한때 미국에서 흔한 악성 종양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위암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위암은 남성 암 사망 원인 1위,
여성 암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암 사망률은 남성 10만 명당 46명에서 10만 명당 4명으로 여성 10만 명당 35명에서 10만 명당 2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매년 위암으로 사망하는 총 인구는 5,000명 미만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근절하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래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즉,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위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생성하는 세포 독소와 효소는 위 점막 장벽을 손상시켜 위 점막 염증, 위축, 그리고 화생을 유발하여 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위암의 80% 이상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50%에 달했지만 현재는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관리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첫째,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주로 구강을 통해 전파되므로 특히 식기 분리 사용 및 젓가락 사용을 통해 식품 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적극적으로 박멸하는 것입니다. 현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리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주로 아목시실린, 메트로니다졸, 프라졸리돈, 테트라사이클린, 클라리스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입니다. 이러한 항생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이러한 항생제의 과다 사용은 약물 내성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발견되면 적절한 시기에 약물을 투여하여 제균하면 제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냉장고의 보급 확대.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냉장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미국에서 위암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 오랫동안 사람들은 절임으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인들이 절인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1940-1945 동안 미군은 스팸 런천 미트를 군용 식량으로 대량 생산하여 수십억 상자나 생산했습니다. 소금과 전분 함량이 높아 군인들은 스팸 런천 미트를 싫어했지만 편리성과 유통기한 덕분에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냉장고가 점차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냉장고 덕분에 사람들은 고형 절임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을 더욱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절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소금 함량이 높아 위암 위험이 실제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금 함량이 높으면 위 점막의 보호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절이는 과정에서 다량의 아질산염이 생성되는데 이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고구마가 제철이에요. 의사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고구마를 먹을 때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는 최근 널리 보급되어 다양한 품종이 노점, 슈퍼마켓, 심지어 편의점까지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고섬유질의 달콤한 맛을 지닌 식품을 보고 일상 식단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영양가가 높지만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부적절하게 또는 적당히 섭취할 경우 혈당 변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의 맛을 즐기면서도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섭취량과 빈도입니다.
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혈당지수, GI는 백미보다 약간 낮지만 과다 섭취 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고구마 100g에는 약 20g의 소화 가능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200g 이상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까지 급등할 수 있으며 이는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간식이나 큰 식사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고구마 섭취량을 1회 제공량당 약 100g으로 제한하고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늦추고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 섭취 시 혈당 조절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은 적은 양과 적당한 빈도입니다. 둘째, 조리 방법에 유의하세요. 고구마는 굽거나 찌거나 삶는 것이 편리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운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약 15% 더 높으며 전자레인지에 장시간 가열하면 섬유질 구조가 손상되어 혈당이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당뇨병 환자가 고구마를 고온에서 직접 굽거나 튀기면 혈당 수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구마를 찌거나 삶으면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이 유지되어 식후 혈당 변동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고구마를 고당분 양념이나 시럽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상의 이점이 크게 감소하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식힌 후 섭취하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성되어 식후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힌 고구마는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페어링과 전반적인 식단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만 먹을 수 없고 디저트처럼 가볍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즉,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려면 단백질,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계란, 두부 또는 소량의 살코기와 함께 잎이 많은 녹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만 섭취할 때보다 식후 혈당 곡선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최근 임상 관찰 결과에 따르면 식전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한 후 고구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급등을 10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당뇨병 환자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흰쌀, 빵, 디저트 등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고구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고구마는 영양학적 이점 외에도 다른 이점도 제공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하여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추고 비타민C는 산화 방지를,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고구마를 적당히 섭취하면 혈당 급등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와 심혈관 지표를 미세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식이 관찰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고구마를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당 변동폭이 약 12% 낮았고 수축기 혈압은 평균 3-4수 운주 밀리미터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준수하면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의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일부 고구마 품종은 혈당지수, GI가 비교적 높으므로 과다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장기간 주식을 고구마만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식단은 혈당 조절과 영양 균형 유지에 중요합니다.
또한 위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복부 팽만감이 심할 경우 고구마 섭취 후 가벼운 복부 팽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량을 먼저 섭취하거나 소화를 돕기 위해 삶은 채소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고구마는 건강에 좋지만 적절한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식사 시간과 혈당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구마 섭취 후 한두 시간 후에 혈당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즉,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고구마 섭취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본인의 혈당 반응을 관찰하며 그에 따라 양과 조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섭취하면 정오보다 혈당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고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섭취량과 빈도 조절. 둘째, 조리 방법 고려. 셋째, 적절한 조합과 전체적인 식단 균형 유지입니다. 더욱이 혈당 모니터링, 품종 선택, 그리고 식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고구마 섭취로 인한 혈당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구마는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건강상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즉, 당뇨병 환자가 이러한 방법을 숙지하고 장기간 지속한다면 고구마의 맛있는 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미량 원소, 혈당 관리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3개에서 6개월 후에는 혈당 변동폭 감소, 식후 혈당 안정, 소화 개선 등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포기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고구마의 풍부한 공급은 당뇨병 환자에게 기회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1회 제공량, 조리 방법, 그리고 음식 페어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통합적인 식단 및 혈당 관리와 병행한다면 고구마는 식단 관리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으로 고구마를 즐기는 것은 우리의 식사를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겉보기에 단순한 이 재료도 올바르게 섭취하면 당뇨병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불면증을 겪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3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은 현대 사회에서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또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결코 무해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잘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불면증 사례를 연구한 결과 전문가들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은 불면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감기, 발열, 또는 특정 만성 질환이 악화될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 불편함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통, 두통 또는 기타 신체적 불편함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벼운 통증조차도 밤에 자주 깨게 하여 수면 주기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의 영향은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더 큽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위장 질환, 심장 질환과 같은 흔한 질병은 다양한 정도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약 30%가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특정 질병이 자신의 수면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위식도 역류 질환, GERD은 이러한 증상의 흔한 원인으로 음식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심한 가슴 통증이나 타는 듯한 감각을 유발하여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면증은 잠들기 어려움 외에도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깨면서 졸음과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고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신체적 불편함이 사람들의 깊은 수면 단계에 영향을 미쳐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자주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약물이나 질병 또한 불면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합니다. 두통 완화 진통제, 불안 완화 항불안제, 심지어 감기약까지 모든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약물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일반적인 혈압약, 항우울제 또는 카페인 함유 약물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는 신경전달물질을 변화시켜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약물은 낮 시간 졸음을 유발하여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박수는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켜 원래의 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약물 복용량을 늘려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은 불면증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면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열악한 수면 환경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수면 환경이 수면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면 환경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흔한 문제입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거리 소음, 이웃의 목소리, 심지어 집에서 TV 소리까지 모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음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사람의 수면 구조에 영향을 미쳐 숙면을 취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낮 동안 졸음과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음 외에도 침실 조명과 온도 또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최적의 수면 환경은 비교적 조용하고 어둡고 편안한 온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편안함에 영향을 미쳐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침실에서 지나치게 밝은 빛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빛이나 전자화면의 방사선은 뇌의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침대의 편안함 또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딱딱한 매트리스나 부적합한 베개는 수면 중 불편함을 유발하여 척추와 목의 이완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척추 질환이나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불면증이 발생하는 데에는 신체적 불편함, 약물이나 질병의 영향, 수면 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종종 단일하지 않습니다. 불면증을 경험할 때 단순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약물을 적절히 복용하며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면증 해결의 핵심입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만 해도 심장마비를 겪었는지 알 수 있나요?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들은 산책할 때 종종 이 두 가지 징후를 보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며 가슴을 비비거나 목을 비틀기도 합니다. 흔한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겉보기에 평범한 걸음걸이가 때로는 심각한 건강 위험, 특히 심장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항상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일상의 발걸음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심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격렬한 운동만이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는 행위 자체가 심장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할 때 답답하거나 피곤하거나 걷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걷기 운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은 항상 신체에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남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장마비의 첫 번째 경고 신호, 걷는 동안 점점 더 답답함을 느낀다. 걸을 때, 특히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으로 인한 운동성 협심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활동량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지만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슴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심장마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선행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답답함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활동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수백 미터를 걷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잠시 멈추면 오히려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이러한 활동 유도, 휴식으로 완화 패턴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숨겨진 신호, 걷는 동안 통증이 가슴이 아닌 어깨와 목에 느껴집니다. 더 미묘한 증상은 통증이 가슴이 아니라 어깨, 목, 심지어 팔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통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경추 문제나 오십견의 악화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심장을 둘러싼 신경 분포는 가슴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장의 신호는 신경망을 통해 왼쪽 어깨, 턱, 목, 심지어 등까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심한 목 통증,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 심지어 걸을 때 왼손에 묵직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멈춰서서 왼손을 문지릅니다. 만약 이와 함께 가벼운 가슴 통증이나 발한이 동반된다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심혈관센터가 발표한 2023년 심혈관 건강 및 질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상동맥 심장질환 환자는 이미 1100만 명을 넘어섰고 급성 심근경색 신규 환자 수는 매년 100만 명에 가까워 사망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 인지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입니다. 60% 이상의 환자가 질병 발병 전에 다양한 정도의 불편함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특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에서는 무증상 심근허혈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는 환자가 신체 검사나 심장 부하 검사 중에 심전도 이상 소변만 발견하고 그 외에는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뚜렷한 흉통이 없더라도 심근이 이미 허혈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나 격렬한 운동에 직면했을 때 일반인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겉보기에 가벼운 운동처럼 보이는 걷기도 실제로는 이러한 잠재적인 심장 질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후 산책을 소화에 도움이 된다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식후에는 혈액이 주로 위장관으로 흘러 심장의 혈액 공급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미 관상동맥이 좁아진 경우 식후 혈류량 증가로 인해 걷는 동안 협심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져 실외에서 걷는 것이 위험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흉통만이 심장 질환을 의미하고 다른 부위의 통증은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협심증의 위치는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어깨와 팔의 통증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복통이나 목의 불편함으로 협심증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비정형적인 증상은 오진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약 30%는 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하지 않고 피로, 목과 어깨 통증, 불안과 같은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문제없이 걸을 수 있지만 속도를 높이거나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메스꺼움, 식은땀,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심장이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몸이 약하거나 피곤해서 쉬면 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는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수백 미터를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데 몇 걸음만 걸어도 갑자기 힘이 든다면 지구력의 현저한 감소는 심장 기능 저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심장 허혈이 장기간 지속되면 심근이 손상되어 심장의 박동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는 걸을 때 쉽게 지칠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부종, 심지어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혈력 또는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40세 이상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심전도, 심초음파, 홀터 검사 등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보행 중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종합적인 심혈관 검사를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중재는 심장마비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만으로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효과적인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습관과 의료 관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을 관리하고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심장 기능이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운동 지구력이 떨어지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걷기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며 심지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슴 답답함, 어깨 통증, 목 뻣뻣함은 단순히 피로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심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했던 도움 요청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걷기는 생각보다 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몇 년 더 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